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여야의 대선전은 두드러지게 앞서가는 후보 없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고 후보 단일화, TV 토론도 큰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고발이 쏟아지는 대선 전국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 27일 열린다는 민주당 발표에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며 31일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은 담합이자 폭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속인과 가족이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련 조직을 해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자신의 욕설 녹취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의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 욕설 영상이 곧 배포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함께 법정 공방도 이어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에 합의를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것은 담합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양자 TV 토론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양자 토론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뒤 4당 후보 합동 토론회도 이재명 후보는 수용했다면서 다른 3당 후보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몇 시간 뒤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27일이 좋겠다고 의견서를 보낸 것뿐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모이는 설 전날 오후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또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20대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이에 민주당은 방송 주관사과 편성 권한을 갖는 게 상식이라며 월권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정권은 양당에 있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첫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양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 담합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입니다. 법적 대응을 동원해서라도 양자 토론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토론의 결과에 따라 설 명절 밥상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토론을 만들려는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캠프는 관련 본부를 전격 해산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선대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안내하는 남성. 존대를 생략한 말투는 물론 등에 손을 얹는 등 윤 후보와 친근함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보름 뒤 이 남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건진법서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입니다. 전 씨가
선대위 산하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심지어 캠프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씨의 처남 김모 씨와 딸까지 선대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 캠프는 애초 전 씨가 무속인이 아닌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출신 스님이라고 밝혔고 전 씨는 일광조계종 소속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불교 조계종이 전 씨는 조계종에 등록된 스님이 아니고 조계종 산하의 종정협의회라는 단체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전 씨가 몸담은 단체가 지난 2018년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등 잔인한 구판을 벌여 논란을 빚었고 전 씨가 실제 서울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신점을 보는 등 무속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여러 차례 전 씨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해우 스님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우 스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YTN 방송국의 김자양 PD라고 합니다. 지금 난 상가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보고. 간단한 것만 그러면은 윤 후보 캠프는 뒤늦게 전 씨를 고문으로 임명한 사실도 선대위 활동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전 씨가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 해체와 관련해서 여쭤볼 만한 분이 혹시 안 계시나요? 따로 그 얘기를 하시려면은 거기 어떤 걸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본부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다 이제 해산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뺐던데 간판도 다 떼고 사람들도 다 철수하고 문을 닫았던데. 윤 후보는 앞서 지난해 10월 천공 스승이라는 역술인을 부인과 함께 종종 만나 조언을 듣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까지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윤 후보가 집권하면 최순실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권의 공세도 이어지면서 중도 무당층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딥페이크, 딥러닝과 가짜, 또 조작 등을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오디오 등에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최근 이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빼닮은 AI 윤석열 등장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 욕설 영상이 곧 배포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초에서 제작해서 모초에 납품에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김 씨는 이 파일이 지난 주말 1차 납품이 됐고 현재는 수정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설 연휴 전에 배포할 계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납품되면 그걸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종을 만든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설 연휴 전에 배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열린공간TV 역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욕설 영상을 설 연휴 전에 유포한다는 계획에 대해 현재 취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공개를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욕설 파일이 공개되면 방송에 내보낼 거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녹취 파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공개하실 생각인가요? 새로운 녹취 파일이 나왔고 그것이 국민들이 또
이재명 후보의 인간 됨됨이에 관한 것, 품성에 관한 것, 더 나아가서 지도자로서의 품격, 나라의 품격과 관련된 아주 극악무도한 욕설 파일이 있다. 그럼 공개해야죠. 이거는.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라며 욕설 음성이 더 있으면 틀 거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 대선 때 이렇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영상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경우 반드시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제3자가 동의 없이 영상을 제작하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들으신 대로 딥페이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방송 이후에 상당히 여러 곳을 고발했습니다. 네. 우선 보면은 뭐 당연히 MBC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열린공감 TV 기자의 또 같이 방송을 했던 뉴스공장, 김호준의 뉴스공장의 서울의 소리까지 해서 이것들이 과연 어떤 혐의고 어느 정도의 법적 저촉 여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MBC는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공개하지 말라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목록을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그걸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 자체는 구두로도 어떤 혹은 좀 판결문상의 어떤 인쇄 매체로도 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해당 사건의 가처분에 들어갔던 MBC 측 변호사가 그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이제 사실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게 이제 목적 자체가 뭐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따져질 것 같고요. 열린공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뉴스공장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공장 진행자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이제 열린공감 TV 기자가 나서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녹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제기된 무속인과 관련된 얘기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본인의 취재 결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 사실이고 사실상 이제 그건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진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류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기자가 겁니다. 내부의 핵심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속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라고 얘기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면 앵커가 뜯어 말리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최소한 정도의 반론을 같이 보장을 같이 해준다든가 제기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그런 안 것들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되고요. 또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할 때만 녹취를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녹취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통신보호법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번 뭐 관련된 데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긴 합니다만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끼리 이 대화를 녹음했을 때는 이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빙자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사실은 저쪽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녹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식을 취했다라면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그 자리 자체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 통신비밀법에 이 저촉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취지 자체가 그런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얘기를 녹음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에 집중된 거라면 가능성이 좀 낮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정말 도청처럼 그렇게 한 것이라면 실제 뭐 성립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 진술을 받아봐야 알겠군요. 그런데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 김건희 씨가 자기와의 어떤 통화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처분 신문 들어갈 텐데 이건 MBC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편의상 열린공감 TV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송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예. 그냥 가장 쉬운 차이가 이 공중파에서 나가는 방송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냥 전파가 방영이 전파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 것이고 네.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고자 하는 사실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걸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만 보는 거니까. 구독자든지 예.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떴을 때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걸 난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야 되기 선택한 때문에 사람들. 이 방송과는 확실히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그 의미가 그 방송을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비방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냐, 혹은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방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지금 서울에서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물론 이 기준은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기준이긴 하지만 예. 가처분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당시 MBC에서 이 허가를 했던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봐도 조금 더 뭐 공익적인 부분이 인정이 되면 사실상 다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유튜브와 일반 지상파 방송과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방송된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그게 안희정 전 지사의 이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것, 네. 김지은 씨를 향한 어떤 그 발언들, 예를 들면 뭐 돈을 집어줬어야 되는데 뭐 남성들이 그렇게 안 하면 걸리게 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2차 가해가 되느냐 이제 네. 문제도 있고, 네. 아예 이수정 선대위 고문은 자기가 사과한다 그러고 아마 사퇴 때도 밝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수정 고문이 본인이 왜 이 부분을 사과를 하고 본인이 왜 사퇴를 하는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아마 안 갑니다. 캠프의 여성위원회의 고문이라 그런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선대위에서의 공식적인 어떤 논평 같은 것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도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일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고, 심지어 이제 사적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를 공개한 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다시 또 공적인 어떤 캠프로 가져와서 선대위에서 여성 부분 고문이 사과라는 걸로 이렇게 이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이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2차 가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2차 가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법률적으로 뭔가를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모욕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2차 가해가 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는 법률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저촉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2차 가해라고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미 사실은 이 뭐 지목된 당사자가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공중에게 자기 얘기가 다시 퍼져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든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아니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안 생깁니까? 그 법적으로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단정적으로 가정입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미투에 나섰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됐을 예. 경우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이르진 않았다는 의미에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선거 과정이라 법적인 문제와 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막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게 법률적인 어떤 뭐 처벌 대상까지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게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제 장영하 변호사죠.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수에게 했던 그 욕설 그 상황, 그 이제 녹음들을 오늘 공개하면서 나도 이거 그대로 그냥 SNS에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자 비방은 결국 이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게 공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질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비방에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을 있을 때 이 부분을 처벌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욕설 파일의 논기에서 이제 공적인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 혹시라도
이 성남시정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을 강제로 하려고 시키려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따져졌을 부분인데 예. 이미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제기할 만한 의혹이 있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내용 자체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떠들던 것들을 좀 취합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장경화 변호사가 이거를 공개한 거는 사실 공적 목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영하 변호사가 그걸 어떻게 입수했냐? 그건 당연히 돌아가신 그 어머니와 형이 아마 넘겨준 거겠죠. 조금씩 그걸 갖다 모았던 것 같은데 그건 돌아가신 두 분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개를 목적으로 건넸을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위임을 해서 건넜다고 볼 수도 있고 같은 원리로 역시 대화 상대방끼리 녹음한 거라면 그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선일 50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후보자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검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이제 후보자 비방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선거니까 참 별일이 다 생깁니다. 조금 전에 윤브랭크가 이제 리포팅한 부분인데 딥페이크 기술로 정말 후보와 흡사한 모양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뿌린다 그러면 만든 거하고 그걸 계속 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일단 그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그러겠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조작을 해낸 거라면 이게 확실하게 어찌 보면 뭐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회적 평판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드는 거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랑 마찬가지고요. 예. 그럴 경우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고 후보자 비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건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 같은 건 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음성까지 합성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녹음이 되는 그 욕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영상을 얼굴에 이렇게 더빙을 하듯이 씌워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처벌하는 거는 결국에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후보자 비방이라든가 이런 식의 제목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데 TV 토론과 후보 단일화 등 남은 변수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권민석, 황혜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구도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 코리아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32.8, 이재명 31.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약 보름 전 선두였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역전을 허용한 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 전략을 앞세운 윤 후보가 2030 지지를 더 얻은 점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청년층 지지를 회복하며 이 후보를 다시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선 이재명 35.6, 윤석열 34.4로 집계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엔 이재명 후보에게 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모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데 특히 중도 확장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격차가 한층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하다, 못 살겠다 하시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장 무섭고 날카로운 국민의 목소리에 또 그 민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후보는 연일 정책 행보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30%대 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 후보는 2030 세대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지만 단일화 경쟁력에선 안 후보에게 밀리는 등 후보들 모두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는 건 바로 다가오는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여야 각 진영은 설 밥상 민심을 선도할 방도를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이 또 교류될 수 있고, 선거 직전 마지막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는 첫 TV 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절 민심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그 비호감 대선이란 오명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후보 의혹과 연관된 3명이 잇따라 숨졌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딴 발언 파장과 배우자인 김건희 리스크, 여기에 무속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결국 TV 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굴레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상대방을 공박하고 방어하고 이래봐야 양쪽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뭔가 제시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않을까. 대선 막판 변수로 꼽히는 건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단일화 논의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에 일단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출렁일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단일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날 경우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과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의 민심이 막판에 어디로 향할지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진검승부가 점차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소상공인 행사에 참석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는데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신년맞이 행사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먼저 발언 때에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너무 적다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 5%에 미달했는데 이건 다른 나라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과거 손실은 물론 인원 제한 조치로 입은 피해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국회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추경안 처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진액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 등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는 시기적절한 지원이 즉각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안을 계획하고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다 하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은 야당의 목소리도 담아서 추경을 편성해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일자리 공약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 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반면 윤석열 후보는 5년 임기 안에 해내기 쉽지 않은 공약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보편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금복지로 주장을 하면서 과연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여야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큰 차이 없이 정부 지원 확대에 치중한 가운데 그 주도권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두고 연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첫 양자 TV 토론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방식, 주제,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는 아직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언제 할 건데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한번 네. 들어보죠. 예.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중파 3사는 27일 날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날짜가 더 적합한지 이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설 연휴 전인 27일, 국민의힘은 설날 전인 31일. 뭘 계산한 거예요, 양쪽이?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의 변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13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TV 토론을 하기로 양자 토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조건에 합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아마 무슨 얘기였느냐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그 이후에도 토론할 수 있으니까 예. 설 연휴 전이라고 전제했어요. 예. 그리고 둘째, 지상파 방송사의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청한다. 예. 네. 셋째,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국민의힘의 변심이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설 연휴 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휴 전에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 전에 토론하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역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둘째, 지상파 방송사에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토론할 테니까 시간 비워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상파 방송사가 토론회를 주관하는 겁니다. 거기에 후보가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으니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 근데 방송사는 27이라고 정해서 줬는데. 예, 왜냐하면은 지금 편성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 편성 3사를 맞추기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원래 합의를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해서 방송사에 얘기를 했던 거에 기준에 맞춰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편성을 하자. 그래서 27일 날 그때 편성할 때 3사가 모두 편성할 수 있는 시간 밤 10시부터 12시 이렇게 해서 각 당이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는데 27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 31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31일이 뭐가 유리한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그게 이제 변심을 한 이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인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로는 토론을 원래 하기에 미적하면서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뭐 일단 원래 선거법에 않았으니까. 규정한 토론도 우리 할까 말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론에 밀려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토론 형식을 합의하지 못해서 토론하기가 어려웠어요라고 얘기할 만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우리 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TV 토론을 한다고 하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TV 토론을 볼 수 있는 층이 TV 토론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미리 고향 가기 전에 부모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후보한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히고 설 연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설 바로 전날 모든 가족들 다 친지 모여 있거나 부모님도 아마 같이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은 저녁 프라임 타임 때 황금 시간대에 TV 토론을 시간을 배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TV 토론 보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아무리 궁금해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 이런 분들의 얘기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27일에 한 번 하고 31일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글쎄요. 그것도 같이 합의할 더 싫어하겠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뭐 방송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TV 토론을 주관하는 건 방송사인데요. TV 토론을 주관하는 방송사에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방송사가 뭐하러 주관합니까? 근데 더군다나 무얼 토론할 건가 이제 이슈도 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합의가 자칫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방송 3사에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방송 3사가 모여서 실무팀이 자 우리 주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각 후보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죠. 후보한테 무슨 질문이 들어올 거 미리 다 각 당 후보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불리한 거 다 빼.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토론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곤란하게도 만들고 돌발 질문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토론이면 토론회 다운 거지. 모든 정답을 미리 만들어가서 토론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맡길 거면 지상파 3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그걸 못 맡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지지율을 보니까 자기들을 찍을 사람, 자기 당을 찍을 사람들을 다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다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35대 35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남은 건 역시 결정 못한 사람들, 부동층, 또 중도층,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죠. TV 토론의 영향을 확실하게 이 두 층에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정치학계 내에서 이럴 때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기로는 TV 토론은 스윙보터층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원래 정당 일체감이 강한 사람들한테 자기 확신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나 진보 양쪽에서 바라볼 때 역시 우리 후보는 찍을 만한 후보야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TV 토론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탄핵 국면이 있었던 지난 대선에 분석한 걸 보면 진보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보수 성향에서 흔들리는 표심이 움직이는데 TV 토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혜자는 당시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보 성향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 갈 수 있었는데 보수 성향 표는 당시에 홍준표, 그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다 갈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보수의 선택지는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지에서 제일 큰 수혜는 안철수 후보가 받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지난 대선 때 어떤 분석 결과예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진보든 보수든 후보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부 층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연구 될 것 결과들을 같습니다. 모아보면 그런 사람들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도 하고 그런 건 네.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는 또 새롭게 무속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이런 어떤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의사결정에 그분이 참여했다는 정황은 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가 어떤 그런 인사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 출마 선언을 하거나 무슨 행사장에 가면요, 옆에 와서 악수하고 따라다니고 뭐 소개하고 이러면요, 아 이분이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구나 해서 같이 대해 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수행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이야기죠. 자,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인사를 갖다가 그냥 누가 시키길래 인사는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정도인데 그 사람이 드나들었다는 그 본부는 해체돼 버렸습니다. 네트워크 본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고문으로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무속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몇 번 캠프에 드나든 적이 있다. 윤 후보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으로 아니 후보를 막 오라가라 부르고 어깨를 막 툭툭 치고 그리고 등도 두드리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계종에서 아니 그런 데는 우리는 있지도 않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있었다고 하는 그 조직 자체를 그냥 해산시켜 버려요. 이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처음에 해명하려고 하다가 해명 안 되고 그게 또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점이 드러나고 계속 지금 무속 논란이 일고 나니까 그럼 아예 그냥 조직 하나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초에 해명할 때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딱 뒤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뭐 흔적 지우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이런 사람이 뭐 캠프에 그냥 한두 번 드나드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은 뭐하러 그 큰 조직을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합니까? 그렇죠. 황당하다고 얘기하면서 해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문제되면 해체한다는 건 태도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기자 출신의 유튜버 김용호 씨는 건진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얼굴도 공개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캠프에 같이 다닌 것, 뭐 심지어는 처남이 윤 후보를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개를 했는데 뭔가 조금 정황상으로는 그저 인사 한두 번 한 사이냐 아니면 늘 드나들면서 관계를 맺어온 사이냐 이제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호 씨 얘기를 제가 어디까지 신뢰할지 좀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에 하도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기도 해서요. 근데 그 영상이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처남이나 딸이나 아니면 아들까지 관여를 한 영상까지 드러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러면 캠프에 관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세계일보든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처남하고 딸까지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처남은 현장 대응팀에 소속돼서 윤 후보를 아주 밀착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건진법사의 딸은 그 SNS 관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SNS 관리라는 게 그 개사과 사진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SNS에서 논란이 됐던 거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랑 밤 11시에 가가지고 사진 찍었다고 하는 바로 그 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후보하고 후보 배우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팀에만 들어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는 기존 다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의문이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들도 뭐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저런 내용을 겪다가 이제 수습이 돼서 선대위가 출범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자꾸 외부에서 이런 리스크 또는 선대위 내에서 또 리스크가 터지긴 합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 지지율은 이 틈에 올라가야 되는데 영 올라가는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민주당의 고민이 사실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요. 각 후보별 지지율을 한번 더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조사를 보면 다 더하면 한 80%가 조금 안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90%가 넘어요. 근데 우리 투표율이 얼마쯤 나오는지 아세요? 대선이? 뭐 70에서 80 사이 아닐까요? 네. 18대는 75 정도 나왔고요. 19대 바로 직전 대선 때는 77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90%가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75%다. 유권자의. 이거 무슨 격차가 생기느냐. 뭔가 과잉 대표되는 표본이나 샘플을 할 때 적극적으로 누가 응답하는 쪽의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체 투표율로 보정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나오는 걸 가지고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 30몇 % 정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투표율로 보정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30% 후반이나 40% 턱 밑까지 가면 당선권이 거의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 몇 퍼센트 포인트 위로 잡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 예를 들어서 후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거의 당선권에 근접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지율에 갇혔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30%에서 40%대로 쭉 한번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넘어간다. 이거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서로 후보 간에 뭐 설화에 휩싸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층이 일부 있다. 그 층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가. 그 사람들을 이게 마지막 남은 과제일 확 것으로 끌어들일 보입니다. 또는 돌파해 나갈 카드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그건 우리 의문인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대선에서 뭔가 한 방에 이렇게 확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게 잘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게 뭐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게 몇 차례나 있었고 국민의힘 내홍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지지율 떨어졌다가 원래 상태로 탄력 회복을 하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방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쭉 이렇게 꾸준히 가면서 누적되는 쓸만한 카드는 뭐 쥐고 있는 것도 없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문제인데 리스크는 계속 생긴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장형아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가 형사에게 욕설했던 그 녹취를 35건인가요? 쭉 풀면서 내가 다 그냥 사적으로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울먹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형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그거 올렸다는 거잖아요. 녹취 풀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글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페이스북에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공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격하게 뭐 이 160분 정도 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듣는 층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지지율에 큰 어떤 변동을 줄 만큼의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지금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파장이 있는 부분을 물타기 하는 성격은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피장 파장이다. 이쪽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음악, 연기 학원 등은 방역 패스가 유지되면서 형평성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백신 미접종자는 입구에서 막혔지만 이제 출입 등록만 하고 유유히 들어갑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석증하고 그다음에 귀에서 그 이명증이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죠.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니까 너무 좋죠. 방역 패스가 해제된 미술관 관람객들도 한층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백신을 아예 안 맞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부는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등 6곳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침방울 튈 만한 활동이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됐고 학원 가운데 연기나 관악기, 성악을 가르치는 곳도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방역 패스를 다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침방울이 튀어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접종자들은 이제 입장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등록한 상태에서 몇 번 레슨을 받다가 환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유지된 식당 카페 업주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된 것도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장에 대해서만 지금 유지잖아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이번 방역 패스 일부 해제 조치는 법원이 서울 지역의 일부 방역 패스만 잠정 중단시킨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다시 방역 패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향후 법원 판단이 방역 패스 확대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에 방역 패스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시설에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예정돼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가장 먼저 중단된 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이후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적용도 멈췄는데 지역은 서울에 한정됐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정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에 대해선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14일 법원은 위중증 가능성이 작은 점과 신체 결정권의 보장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 취지에 맞게 서울 지역에만 국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애초 계획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학습시설 가운데서도 침방울이 잘 튀는 관악기와 연기, 노래학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될 수 있게 별도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민 천여 명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 한시적인 결정일 뿐이고 방역 패스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데다 미접종자 개별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어 정식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안팎으로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를 기점으로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지역 신규 환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타나 확산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 로데오 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게 문에 걸린 임시 휴업 안내문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뭐 손님은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건데. 반면 임시 선별검사소엔 PCR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된 평택의 미군과 가족, 관련 직원 등은 2,500여 명. 경기도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이 평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최근 15일 연속 서울을 앞지르다 급기야 서울의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평택 지역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군 부대발 감염이 급속도로 퍼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평택의 확진자들에 대해선 재택 치료가 아닌 시설 격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유행 확산을 최대한 막을 방침입니다. 평택시는 이와 함께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과 관내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델타의 4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큰 전파력의 환자가 급증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3차 접종 참여와 실내 활동 최소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중증화율은 델타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해외 동향과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봤을 때 5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중증 위험이 델타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델타의 2~3배로 추정되는 큰 전파력은 부담입니다. 단시간에 환자 급증을 불러와 의료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대였던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은 이달 둘째 주 26%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오미크론이 먼저 유입된 호남권 검출률이 59.2%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수도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남, 경북, 강원권에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 사례를 통한 N차 전파 역시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변이 확산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3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델타와 비교해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백신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3차 접종 이후 일정 기간 70에서 8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미크론 전파력을 고려하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스크 착용이 힘든 환경일수록 오미크론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모인다면 충분히 환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도 오미크론 확산 고비로 꼽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우울함이나 불안감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겪는 학생에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500만 원을 지원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2년 동안 지속하자 우울과 불안 같은 코로나 블루가 학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학생 173만 명을 검사했더니
4.6%인 8만 명이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이었고 이 중 5만 3천 명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코로나 이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진 학생 7만 9천 명을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 학생에게는 치료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문자와 앱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심리 정서와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 올 한 해에 3,600억 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백신 접종 90일 이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학생엔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부족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현재 13살에서 18살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6%, 2차가 67.8%인데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는 298건으로 전체의 0.27% 수준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대선 후보 4명의 3프로 TV 출연 유튜브 방송을 보셨습니까?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아니 이런데 방송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질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 드디어 두 후보의 TV 토론이 열린다고 합니다. 합의는 일단 했는데 날짜는 저 27일일지 바뀔지는 전해드린 대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송사의 TV 토론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왔습니다. 자, 이게 선거 관련 법과 규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이거는 법정 토론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방송사 토론도 거의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은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첫째, 왜 꼭 TV 토론만 해야 되는가? 라디오도 있고 화상으로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기타 플랫폼도 잔뜩 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TV 토론만? 그 다음, 왜 정치, 경제, 사회교육, 외교안보, 문화가 2시간 안에 다 들어가서 한 번 딱 하고 끝나는가? 정치 1시간, 경제 1시간, 외교안보 1시간, 문화도 1시간 해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왜 꼭 생방송을 해야 되는가? 녹화해놨다가 그대로 틀면 되지. 이런 자유로운 어떤 발상들이 필요한 거죠. 유권자에게 유익하고 흥미도도 느낄 수 있도록 높여야만 됩니다. 보시면 스탠딩 토론은 아예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합니다. 왜 그러는가? 상대 후보한테 가서 얼굴을 좀 들이밀기도 하고 청중 앞으로 가서 손짓발짓도 좀 해가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하다가 시간 됐다고 끊고 일자리 얘기하다가 시간 됐다고 끊고 이러지 말고 시간을 각 부문별로 관리를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후보는 15분 하고 어떤 후보가 10분 했다 그러면 적게 한 후보한테 나중에 5분을 갖다가 얹어주든지 좀 뭔가 총량 관리 방법으로 가는 방식. 그 다음에 수어 통역사, 이거 중요합니다. 수어 통역을 하는데 이 후보하고 이 후보가 막 싸우면은 손짓발짓 하는 것이 어느 후보 거를 통역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어 통역사를 후보당 1명씩 붙여가지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어느 후보, 파랑 옷을 입은 사람은 어느 후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말 안 듣는 후보들을 좀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페널티권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TV 후보의 토론 시청자는 아직 찍을 사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원내에 진출한 후보는 토론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원내에 들어오지 못한 아주 소수 정당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청년 문제를 토론할 때면 청년 정당이 있다면 원외의 작은 정당이라도
초청해서 함께 토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 정당들한테는 별도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지금의 후보 토론 방송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권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게 3프로 TV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송 토론을 모색할 때가 됐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타설된 콘크리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면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 주변에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서 있습니다. 로프를 짊어지기도 하고 장비와 함께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콘크리트 시료도 채취했는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난 201동과 같은 날 타설이 이뤄진 다른 동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날 같이 타설된 데가 203동 38층하고 104동 34층이라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또 사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채취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들리더니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순간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1일 광주의 일평균 기온은 영하 1.6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장소가 30층 이상 고층이기 때문에 실제 기온은 더 낮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영상 4도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인 시공 방법대로 타설해서는 안 됩니다.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열선을 깔아 온도를 높이고 양생 기간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양생 기간을 최대 18일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6에서 7일 간격으로 타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설 작업상 편의를 위해 레미콘에 물을 많이 섞은 거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 관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물이 얼어버렸을 거란 지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좀 묽어야 일하기가 쉽거든요.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요.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콘크리트 상태가 드러나게 되면 경찰의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 동부 연안 곳곳에 눈폭풍이 몰아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눈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이 밤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부터 북동부 연안까지 여러 주에 걸쳐 강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와 오하이오주 애슈테빌라에 4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은 25cm의 적설량을 기록해 1891년 세워진 종전 기록을 1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요일 하루 1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됐습니다.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nd that number, unfortunately, is likely to grow. Some counties have opened or are preparing to open shelters for people who are without power and heat.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대도시에선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폭설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데 이어 이튿날에도 1,6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북상 중인 이번 겨울 폭풍은 캐나다 남동부 토론토 지역에도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선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무슨 파일 계속해서 녹취 음성 파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916님, 네거티브 말고 미래를 보는 좋은 정책으로 대결을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941님. 21세기에도 무속인이 도산이 하는 말들이 난무하다니 국가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